안녕하십니까. 생물 핵심 및 기출 16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료가 좀 배포됐을 텐데 첫 번째 자료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일 오늘 개강하고 월수금으로 진행하고 약 10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최근 16년 기출문제 해설집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핵심 이론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년 기출문제에 대해서 되게 상세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의 목적하고 뭐 수강 대상 같은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두 번째 자료는 제가 입문자 설명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 내용은 그 중에 일부를 좀 축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은, 앞쪽 부분은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쪽 부분은 이제 생물 외에 물리화학, 지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쪽 부분은 좀 몇 년 전에 작성한 거라서 최신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뭐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맞는 얘기들이라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시험이 가까운 시기라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뭐 새로 진입하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이 이제 생물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은 여기 14페이지 다음에 이제 여기 두 장으로 크게 포함을 시켜놨고요. 좌측은 이제 생물의 편제고, 이쪽 위쪽은 09년 46회부터 올해 24년 61회까지 이제 생물 문제들이고, 제목을 쭉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생물은 영역별로 좀 출제 방식이나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 방식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중간에 체크를 하시라고 표를 만든 거고요. 그 내용은 여기 뒤쪽에 한 5페이지 정도에 거쳐서 6페이지네요. 쭉 영역별 특성, 그다음에 출제 경향 등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이 영역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린 자료고요. 자, 세 번째 자료는 자, 올해죠. 2024년 60일에 변리사 생물 기출에 대해서 기출 해설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그 기출 해설 자료는 아니고요. 앞쪽 부분에 총평을 썼는데, 총평에 2024년은 문제가 꽤 쉬웠기 때문에 해설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7페이지부터네요. 아까 보여드린 내용은 이제 변리사 시험의 생물의 영역별 출제 경향성을 쭉 오랫동안 보고서 정리한 거고요. 이 자료의 내용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기본적인 출제 경향도 있지만 좀 특이한 경향성들이 좀 파악이 됐습니다.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좀 주의하시라고 일부러
포인트 아웃을 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저는 이거를 보통 인사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숨겨져 있는 경향성을 포인트 아웃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내용을 좀 체크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때 최근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경향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했을 때는 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생물의 경우는 이제 영역이 굉장히 넓은 과목이죠. 그래서 사실 생물의 모든 영역이 다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꽤 있는데도 출제가 안 된 영역들도 꽤 있고요. 근데 그 출제가 안 된 영역이, 중요도가 좀 있는 영역이 어느 날 갑자기 출제가 되면 수년 후에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출제되는데 그런 예시들을 쭉 보면 세균 문제가 최근에 3년간 5문제가 연달아서 출제가 됐고요. 광호흡이 거의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이제 2문제가 독립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호흡의 경우는 광합성이 계속 출제가 되어 왔는데 광합성의 깊은 부분까지는 출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생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광합성의 깊은 부분까지 출제하면 사실 대부분 틀릴 거라는 걸 출제자도 아시죠. 그래서 광합성에 좀 뼈대가 되는 부분만 출제를 하는데 그 지문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근데 광호흡의 경우는 이제 광합성의 대안으로서 어느 정도 중요도도 있고 그래서 출제가 최근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돌연변이도 2018년, 2019년에 갑자기 2문제가 출제가 됐죠. 고세균은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한 3문제가 출제가 좀 연이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분류학과 생리학 부분이 최근 강조가 되고 있고요. 2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생물공개 바이옴, 뭐 우점식물이나 아니면 사바나 툰드라 등의 열대우림 등의 식물에 대한 문제가 최근 출제가 됐는데 출제가 안 되다가 되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질소순환도 2문제가 연달아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생물에서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이 출제되면 대부분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시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시들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새로 출제가 됐어요. 그 영역에서. 그리고 얼마 후에 다음 해나 몇 년 후에 다시 반복 출제된 경우들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던 영역에서 새로 출제가 됐는데 아직은 반복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얘도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출제자분 입장에서는 한번 출제된 영역에서 다시 출제하는 게 좀 부담이 적겠죠. 뭐 이의 신청이나 아니면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했느냐 이런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영역을 출제할 때 부담감이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최초 출제된 것들은 첫 번째로 세포 소기관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세포 소기관은 종류가 많죠. 열 몇 가지 되는데 그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판단에 세포 소기관은 여러 개 세포 소기관을 모아서 종합 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하죠. 근데 출제가 안 되다가 2023년에 최초로 한 문제가 출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세포 소기관에 대한 종합 문제고요. 두 번째, 오페론. 오페론은 이것도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출제가 됐죠.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이미 상당 수준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재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좀 시사성으로 중요한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크리스퍼-캐스9, 그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이 현재 생물학계에서 시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크리스퍼-캐스9은 2023년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중요도를 봤을 때 독립 문제로 다시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 판단에. 근데 나중에 좀 지문 5개 중에, 선택 지문 5개 중에 뭐 한두 개 추가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단백질 분석 기법 4가지가 올해 2024년에 이제 새로 등장을 했는데, 분자 생물학 영역이죠. 생물학 연구 기법이죠. 또는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연구 기법들인데, 분자 생물학 연구 기법들에 대해서 현재 한 16년간 거의 한 10문제 가까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분자 생물학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죠. 그리고 DNA 재조합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2가지는 거의 16년간 각각 한 3문제 정도씩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젤 전기영동과 관련해서 블라팅 쪽이 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젤 전기영동은 워낙 기본적인 실험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빈도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문제도 중요도 별로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든 생각이, 이제 분자 생물학의 중요한 기법들은 중요도만큼 그 빈도대로 출제가 됐으니까 새로운 기법이 출제가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새로운 용어들이 4개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용어들 4가지를 전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이제 출제자분이 분자 생물학을 출제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용어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조건 재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분자 생물학 기법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자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PCR과 DNA 재조합인데, 그거 말고 중요한 기법을 뽑으라면 좀 애매해요. 워낙 기법도 많고 우선순위를 매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된 이 기법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게 출제됐을 때 맞출 정도로 방어적으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변시 생물에서는 발생학이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2023년에 출제가 됐죠. 난할 부분인데, 난할을 공부했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새로운 영역이 출제됐기 때문에 쉽게 맞추지 못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신호 전달은 자, 생물에서는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몸의 멀리까지 이동을 해서 다른 세포나 조직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신경계는 신경세포 뉴런의 끝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다음 뉴런으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죠. 또는 다음 뉴런, 또는 근육, 또는 뭐 분비샘 같은 기관에 전달이 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라는 굉장히 좁은 틈을 이동을 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근데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떤 동물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에 신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은 호르몬이 아닌가? 근데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중간 형태를 띠는 물질들이 발견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좀 통합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뭐 대학 일반교재죠. 캠벨 같은 대학 일반교재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얘도 최초 출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독립 문제는 아니고 좀 지문이 조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동물 분류학이 출제가 안 되다가 이제 15년과 23년에 한 문제씩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동물 분류학은 출제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 분류학을 기존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DNA 서열 분석이나 RNA 서열 분석 같은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 동물들을 가지고 DNA 서열 분석을 해보면 이 동물이 어떤 계열에 속하는지 빠르게 옛날보다 훨씬 빠르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동물 분류의 기초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았고 그것 때문에 최근 출제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계 분류학 큰 부분이 바뀐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금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인데 현시에서는 이제 식물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가 안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물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광호흡,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만 출제가 되다가 이제 광호흡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 분류학, 생리학이 두 문제가 또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바이옴, 생물 공개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생태계가 있으면 그 안에 군집, 다양한 종류의 생물군이 있는데 다양한 생물종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 우점종을 찾는 거죠. 그 우점종은 보통 식물입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식물 문제예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문제들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식물 무시하지 말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류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 분류학하고 동물 분류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분류학도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분류학은 이제 문제가 지구상에는 한 2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분류학은 그 생물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그 특성들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양파 껍질과 같아요. 까도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계속 내용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분류학에서는 어떤 동물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런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많은데 거의 단순한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힘들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변시에서 분류학을 어느 깊이까지 출제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릅니다. 출제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내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식물 분류학 두 문제와 동물 분류학이 조금 어렵지만 어느 깊이까지 맞춰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 기출문제 네 문제를 기준으로 변시에서 분류학은 이 정도 깊이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생태와 환경. 생물을 공부하시면 맨 마지막에 생태와 환경인데 생태와 환경은 출제 경향이 좀 특이해요. 과거에 2016년까지 한 11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만점 맞기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한동안 출제가 안 된 적도 있다가 이때 한 3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또 한 3년간 출제가 안 되다가 다시 올해 출제가 됐는데 이 4문제를 보면 질소순환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질소순환은 이 생태와 환경 부분에서, 생태와 환경 워낙 쉽기 때문에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암기할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가장 까다롭고 암기할 게 많은 부분을 꼽으라면 질소순환이에요. 우점식물, 아까 바이옴의 경우는 좀 지역적입니다. 그래서 생물 전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바이옴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아주 쉬운 문제들을 출제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골라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지엽적인 문제들을 골라서 출제해서 좀 정답률을 낮추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와 환경 쪽을 공부하실 때는 좀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주의하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해서 좀 특이한 출제 경향이 계속 출제가 되지 않다가 2000년부터 2022년 3년간 5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사실 2020년에 세균 2문제가 갑자기 출제돼서 이건 세균학을 전공한 생물학자가 출제했거나 미생물학을 전공한 분이 출제했나 보다 했는데 21년에 다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 22년에 또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균학이나 미생물학을 공부한 분이 출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3년, 24년에는 세균 문제가 특별히 출제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3년간 5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세균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이제 세균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페론이 출제가 됐는데 얘는 원핵 생물의 발현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출제됐을 수도 있지만 세균을 출제하고 싶은 분이 세균 문제가 벌써 5문제나 나왔으니까 너무 다시 출제하기는 부담스럽다. 근데 오페론은 전형적인 세균의 문제거든요. 세균학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페론을 출제하면 세균 문제보다는 발현 조절 부분이니까 괜찮겠다라고 해서 출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오페론이 뭐 세균 때문에 출제된 건지 원핵 생물의 발현 조절 때문에 출제된 건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두 가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페론, 원핵 생물의 발현 조절 측면에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세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잘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 좀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생물에 좀 특이한 경향성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의 요 내용에 무조건 집중해서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가 아니라 요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대비할 부분은 적정 수준까지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4번째 자료는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16년간 출제된 문제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정답이 앞에 있고 문제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일 형태로 이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해설 자료도 같이 이제 기출 해설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 기출 해설 자료는 진도별, 즉 영역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론이 앞에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16년간의 기출 문제들이 뒤쪽에 수록돼 있고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16년간 기출 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제 기출 해설 자료의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 그래도 한두 번은 이제 연도별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생물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이 기출 문제집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가 좀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실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이 자료고요. 최근 16년 기출 해설 자료이고 연도별로 영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 기초부터 이렇게 쭉 뭐 생체물질, 세포 소기관 에서 쭉 이렇게 영역별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이렇게 이론이 나와 있고 뒤쪽에 그 이론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와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좀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뭐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죠. 아니면 전에 공부하신 적이 있으면 기본 교재를 구입해서 독학을 하시든가 해서 기본적인 기본서를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빠르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변시 1차 과목 중에서도 생물이 이제 자과 중에서도 특히 영역이 넓은데 영역이 넓어서 어떤 부분을 깊이 공부하고 어떤 부분을 좀 빠르게 가볍게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기출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떤 영역에서 몇 년간 한 5문제 나왔다, 아니면 한 문제가 나왔다, 아니면 지문 한두 개가 나왔다, 이런 것들 기억할 수 있으시면 나중에 기본서를 2회독, 3회독 하실 때 기본서를 이제 효율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깊이 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빠르게 스캐닝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물학 영역을 매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들을 여러 번 잘 풀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추천하는 이제 생물학 공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본 강의를 듣거나 기본서를 1회독 한다, 좀 가볍게.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 최소 3회 정도 열심히 풀어본다.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는 거는 그냥 기출 문제 여러 번 풀어서 정답을 보면 알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기출 문제에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나 자신이나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대략이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 거죠. 기출 문제 풀 수 있고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력이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한 3회 정도 풀어보거나 바람직하게는 한 5회 정도 풀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생물학 전체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깊게 출제되고 어떤 부분이 가볍게 출제되는지 파악이 되면 그때 이제 기본서를 2회독, 3회독 정도 하시면서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자료는 기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23년 21번 세포 소기관에 대한 문제죠. 해설을 좀 가능한 한 좀 풍부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치 10문제씩이니까 160문제인데 해설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이론들이 들어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론들이 좀 간략하게 들어있었는데 올해 제가 그 기본서를 이제 파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의 이론들을 다 여기 이제 이 자료에다가 필요한 영역에다 다 끼워 넣어서 편집을 거의 완료했어요. 원래 계획은 이론의 양이 좀 많죠. 기본서니까. 그래서 이론도 많고 기출문제 해설도 양이 많지만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봐라, 이 부분은 거의 안 봐도 된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봐야 되고, 이 부분은 거의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보실 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자료나 교재 내용이 있으면 자꾸 보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로 자료를 작성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해설의 양도 너무 많고 이론의 양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의 양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해설의 양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제는 이제 그냥 일반 객관식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좀 반복되는 지문들이 있더라도 해설을 다 풍부하게 달았어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해설은 일단은 그 정도 양을 유지할 텐데, 이론의 양은 좀 많이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게 고민 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론까지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편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론을 좀 양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대량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론의 양을 줄이는 편집을 하는데 그게 뭐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편집의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편집을 해서 완성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자료를 업로드할 수는 없고 좀 나눠서 몇 번에 걸쳐서 자료를 업로드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 이상적으로는 이제 이론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은 잘 살리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좀 자르거나 잘 요약을 해서 양을 막 줄여서, 가능하면은 뭐 요약서는 아니지만 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좀 양을 많이 줄이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실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